여러분 이 근린 궁피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네가 살려고 주변 국가들을 갖다가 못 살게 구는 거죠. 근린 궁피파 정책. 이것은요,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정책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근린 궁피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적으로요, 여러분, 거대한 제국이 붕괴될 때 보면은요, 그 붕괴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함께 나락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공통적인 현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요,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고물가를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죠.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돈이 줄어들죠. 달러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과 무역에서 기본 통화로 쓰이죠. 그러면 달러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요가 늘어나서 강세를 띠는 거죠. 유로화나 엔화 같은 경우,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에는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최근 수년 동안 최고 수준으로 급등을 했었죠. 킹달러 또는 슈퍼달러가 된 거죠, 달러가. 그래서 킹달러는 미국 이외의 국가를 곤경에 빠뜨립니다. 이게 바로 근린 궁피파 정책입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분쟁의 결과 곡물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죠. 지금 한국도 지금 보세요. 배추값이 10,000원이 넘어. 이거 겨울에 이거 김장김치 이거 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과 환율 상승에 따라서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됩니다, 여러분. 금리 인상, 그리고 달러와 강세가 다른 국가들의 경제 사정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죠, 플라자 합의. 미국이 지가 살겠다고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웃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린 궁피파 정책이라고 했죠. 미국한테만 유리하게 껴맞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게 최근에 이게 만들어졌죠. 그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의 이웃 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일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강대국이면 누구나 이 짓을 합니다. 미국만 나쁜 게 아니에요.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등 선진 5개국의 경제 수장들이요, 1985년도 9월 22일에 미국 뉴욕시 플라자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합의를 했었어요. 20분 만에. 재무장관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시작한 지 20분 만에 끝을 봤습니다. 이날 모임이 세계 경제 질서를 갖다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플라자 합의가요, 여러분.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 경제 시스템을 확 바꾼다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지들이 뭔데? 아, 참, 이거. 하여튼, 달러를 제외한 다른 주요 통화 가치를 올리는 내용을 담은 이 플라자 합의가 발표가 된 겁니다. 플라자 합의는요, 겉으로만 보면은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면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라는 이 쌍둥이 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미국이요, 대미 수출로 재미를 봤던 일본과 독일을 갖다 초토화시킨 거였습니다. 엔화와 마르크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인위적으로 수출 규모를 줄이라고 압력을 주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일본과 독일이 미국의 우방국가였잖아요. 근데 우방국가를 손목을 비틀어버린 겁니다, 미국이. 플라자 합의 직전에 달러당 240엔대였던 이 환율이, 엔달러 환율이요, 1985년 말이 되니까 200엔이 됩니다. 그리고 1988년에는 120엔대까지 떨어져요. 3년 만에 반토막이 나죠. 그리고 일본 제품 가격이 세계 무대에서 2배로 껑충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40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지금도 이게 극복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뭐 일본 내부적으로 이제 부동산 버블 등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플라자 합의가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견이 없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그런데 이런 근린 궁피파 정책은요, 보복을 유발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규모를 축소시켜서 역효과를 내죠. 공범이었던 두 죄수가요, 본인들만의 이익을 쫓아서 선택을 해서 끝내 공멸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역사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식민지 경쟁에서 뒤처져서 경제적 이익에서 소외됐던 독일이 주축이 돼서 발생했죠. 2차 대전은 또 어떻습니까? 2차 대전은 또 1차 대전 패배 이후에
배상금을 갖다가 못 내니까 독일이 이거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경제적 궁핍을 겪었던 독일이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또 그냥 전쟁 나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유럽이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의 그 핵심은 뭐예요? 독일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독일은 또 붕괴된 원인이 지들한테도 있어. 자원은 맨날 러시아한테 의존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이게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데 독일에 중국하고 합작을 하다가 지금 박살난 거예요, 지금. 독일은.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똑똑한 줄 알지만 멍청한 짓도 많이 했다고요, 여러분. 아니 1980년대부터 독일 자동차는 중국하고 합작을 했어요.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런 그 어려운 상황, 궁핍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궁핍한 상황에 몰려있던 대중들이 극단적인 정치 선동에 휩쓸릴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했죠. 히틀러에 의해서 그 똑똑하다는 독일 사람들이 획가닥 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예. 그 일본 사람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예? 천황제가 갈 때까지 가니까 이게 맛이 가버리는 거죠, 일본도. 군국주의로. 지금 세계를 보면 타국 국민들의 궁핍함을 외면하고 있죠. 물론 모든 궁핍한 국가들이 전쟁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전쟁을 벌일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코너로 몰리게 되면 반격을 가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이거는 국제 관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 내부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면 국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건 역사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기득권은 어때요? 단맛에 취해가지고 개혁을 안 해.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있는 인간들 보십시오. 그러면 뭘 합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외부의 지배 세력은 뭘 해요? 외부의 적을 만듭니다. 이건 역사에서 늘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내부적으로 불만이 팽배해지면은요, 권력자들이 불만을 외부로 돌립니다. 지금 중국 보세요. 경제가 아작나기 시작하니까 시진핑이 뭘 합니까? 빨리 통일해야 된다고 해서 대만을 갖다가 지금 먹으려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돌리고요. 혐오감을 조성하거나 인근 국가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키웁니다. 지금 중국이 그 짓하고 앉았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 지금 동아시아 3국의 정부들이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일본도 반한 감정이 높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지들이 힘들 때 그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반일 감정이 높아지는 시기가 한국이 힘들 때 더 심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그 가만히 있는 독도를 갖다가 또 대통령이 직접 갔었죠, MB가. 안 가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냥 서로 자극을 하는 겁니다. 예. 가만히 놔두면 아물 거를 갖다가 상추를 괜히 그 칼로 헤집고 다니면서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죠. 불만이 잠재워지지 않으면, 이런 미친 짓을 해가지고 불만이 잠재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전쟁의 명분을 쌓습니다. 초기에는 국지전을 독려하죠. 그런데 이미 적대감이 커진 국가 간의 국지전이 벌어지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국가들이 나타나면서 삽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확 커집니다. 국지전에서 열전으로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의 동아시아는요,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이미. 양쪽 모두 각각의 진영을 구축하고 있어서 사소한 오판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된 거죠. 서로 핵을 보유한 국가들끼리 전면적으로 맞붙기를 시도하지는 않겠지만 핵이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국가적 이익이 걸리면 끝장을 보자고 덤비는 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거하고 다르게 한국은 적대하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적대하는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어. 지금 미국도 지금 제가 봤을 때 한국 편 안 들어줄 것 같아. 지금 맛이 가가지고. 이미 미국은요, 남북한 간의 전쟁은 한국이 알아서 하고 미국이 중국과 힘겨루기 하는 데나 힘을 보태라는 요구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세력들하고 중국 공산당과 아주 친합니다. 예. 그러면 한국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근데 한국에 있는 위정자들, 정치인들, 국회에 있는 인간들은 중국에 굽히고, 친미주의자들은 친미를 넘어서 종미를 해버립니다, 요새는. 미친 거죠, 둘 다. 이게 뭐 중간을 하는 게 없어.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인간들이 없어.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최근 미국이 단행한 이 금리 인하는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금리 인하를 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를 갖다가 조금씩 노출시키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뭐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금리 내렸다면 이거 아파트 값이 오르겠네 내리겠네 아니면 내가 내는 이자가 오르겠네 내리겠네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라가 어떤 꼴로 가고 있다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전체적인 걸 좀 종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시세끼 밥만 먹고 살면 돼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 기준은 그래. 삼시세끼 밥만 먹고 살고 내가 지금 산에 가고 싶을 때 저희 형하고 산에 가서 이 세상이 아름답구나라는 것만 느껴도 저는 감사해요. 이런 거 알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이후에 보면은요, 여러분 닷컴 버블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팬데믹 사태에 따른 이 경제 위기가요. 모두 여러분 미국이 금리를 내렸을 때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에 금리를 이제 조금 올렸죠. 예. 근데 그게 그 금리 인하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문제를 노출시킨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처럼 좋았던 시절은 이제 간 거는 분명해. 제가 봤을 때 연대를 하고 협력을 하고 인류 공영을 위해서 이 뭔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여러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쳐간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같이 미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여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현재예요, 여러분. 글로벌리스트 세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각국의 기존 통화 제도를 바꾼 다음에 디지털 통화로 해서 하나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도 이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 주도해온 디지털 위안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 2020년도 이후에 각국의 경제 상황이요. 사실상 붕괴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각국이 IMF가 관리하는 그 SDR이라고 하죠. 특별 인출권에 의해서 의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만기가 도래하면 각국의 경제 사정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국 이 과정에서 우선순위는 기존의 그 판을 바꾸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여러분?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는 거죠. 왜 고양이가 왔어? 잠깐만, 고양이가 와가지고 아유 참나. 그래서 유럽을 보면은 스웨덴, 스위스가 디지털 통화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고요. 디지털 통화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여러분 한국의 좌파 세력들이 늘 얘기했던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 뭐예요? 이 기본소득은요 국가나 또는 정치 공동체,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미 각 지자체에서 젊은이들한테 뭐 1년에 100만 원씩 막 주는 데도 있잖아요. 뭐 적게 주는데 뭐 25만 원씩 매달 주는 데도 있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뭐 도지사가 젊은이들한테 뭐 돈을 뭐 얼마를 줘야 되네, 많아야 되네 뭐 이러고,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에서 뭐 했습니까? 25만 원씩 국민들한테 주는 거 매달, 이거 국회에서 통과했잖아요. 그거 사실상 기본소득이라고 해요, 여러분. 말만 다른 거지. 표현만 다르고. 기본소득은요, 세 가지 점에서 기존의 생활보장제도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이게요. 첫째는, 기본소득은 보편적인 보장소득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보장소득입니다. 자산심사나 노동의 그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 바로 이 기본소득입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배급제죠, 배급제. 배급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정부에 복종하거든요. 세 번째, 개별적인 보장소득이 바로 이 기본소득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한테 직접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안 될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거를, 여러분. 이거 하면은 사람이 게을러져요. 일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2030 세대한테 자립심을 키워주는 대신에 지금 돈부터 주고 앉았잖아요. 지금 지자체가, 나라에서. 이거는 젊은이들을 갖다가 바보로 만드는 거라고요, 사실은. 기본소득은 이런 식으로 겉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21세기 버전의 배급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그 독일 사람 에른스트 볼프 경제학자 분석을 보면은요, 세계 경제 포럼 그리고 전 세계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이 글로벌리스 활동가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은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렸던 자유민주주의를 끝내는 게 얘네들의 목표입니다. 아직까지 겉으로 보면은 자유주의 국가들 내부에서 자유민주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착시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볼프라는 독일 학자의 지적입니다.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종언을 고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미 세계의 단일 정부가 만들어진 상태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인용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볼프라는 학자는 전 세계의 자유민들이 10%만이라도 저들의 활동을 제대로 인지하고 행동에 나서면 글로벌리스트 세력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요, 공산혁명이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된 게 아니에요. 쿠바 공산주의도 그렇고 러시아 공산주의도 그랬고 특히 중국 공산주의도 그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30명에서 50명의 아주 그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공산주의 귀신이 신 인간들이 지들끼리 의기투합해가지고 마적단처럼 해가지고 결국엔 이 10억 중국 사회를 바꿔버린 겁니다. 러시아 짤을 무너뜨리고 쿠바 공산주의 국가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30명의 공산주의자들보다도 못한 거죠. 이 우파라는 사람들이. 다들 먹고 살 길만 찾고 앉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 상관도 안 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자체 무장을 해야 되는 생각을 안 하고 앉았고, 그리고 좀 제정신 차리고 노력하고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처럼 혼자 이렇게 활동하는 거죠. 온몸으로 모든 나쁜 상황을 겪어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제가 오늘에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하여튼 희망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 종과 요즘 종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옛날 노비들은요, 공노비고 사노비고 다 똑같았죠. 지금하고 옛날하고 뭐 별 차이 있어요. 해가 지면 옛날 노비들은 일을 안 했어요. 요즘 노비들은 어떻습니까? 해 지고도 일을 합니다. 옛날 노비들은 주인이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주고 밥도 주고 생계 걱정이 없었어요. 요즘 노비들은 어떻습니까?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사고 하루하루가 생계 걱정입니다. 저라고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루하루 생계 걱정인 거죠. 옛날 노비는 자기가 종놈 거 알지 못했어요. 원래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노비들은 자기가 노비인 거 모릅니다. 자유로운 줄 알죠. 예,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거죠. 예. 이거 이제 옛날 배너에 나왔던 그 한 장면인데, 지금은 뭐 박사학위 뭐 받고 그럼 뭐해, 의학 박사니 뭐 의사 되고 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나오면 뭐 합니까? 다 이런 식으로 노 적고 가는 거죠. 위에서 시키는 거 하고. 이게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죠. 쉽게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본인이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고생하고 나서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노년기에 자신의 그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다? 믿을 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자들 같은 경우엔 이 지구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반복돼서 움직임이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인 것 같지만 과거의 것이 현재가 되고 현재가 또 미래가 돼서 세상은 그냥 돌고 도는 것이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을 쏟는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 이 이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이 사실 이 말의 핵심입니다.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를 새삼스럽게 깨우치게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고전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고전을 통해서 새롭고 대단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아갔던
이미 선인들의 삶의 지혜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경험이죠, 경험. 책에서 경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럼 고전은 이전의 삶을 보면서 현재 삶을 깨우치기 위해서 읽는다라는 거죠. 고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책을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그리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결국에 그게 다 그거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얘기도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있었던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미 누가 했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연구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research가 있죠. research가 뭐예요? 접두사 re와 찾다라는 search를 합쳐서 만든 거잖아요. 옛날 걸 다시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research란 말은 말 그대로. 아무리 첨단 연구라고 해도 이미 있었던 것을 다시 발견한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이미 있던 것을 다시 재발견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거는. 옛날에 있던 거를 갖다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말에서 단순히 그게 다 그것이라는 말보다 더 함축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허함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도요, 사람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공지능 하잖아요? 결국엔 저거 사단이 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 뭐 2030년까지 오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레이트 리셋을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한국이 거기에 열심히 CBDC 하면서 따라가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원래 자유롭고 싶어하는 그 의지와 마음과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 달달 볶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이. 우리 근본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요. 이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부분을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겸허하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있어도 지금 지혜로운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제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전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아는 지식이 우주의 먼지만큼 작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에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학문으로 자만과 만족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새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무슨 뭐 종말로 간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뭐 함부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옛날에 있었던 상황이 지금 다시 또 돌아와서 뭔가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희망을 버려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